요즘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누웠다가도 뒤척이고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예전처럼 푹 자고 싶다는 탄식입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는 시간들, 그리고 다음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는 피로감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생활 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면 설계법을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에서 시작해 공감으로, 그리고 안도와 희망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죠. 여러분의 밤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나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도 30분, 때로는 1시간 넘게 잠이 오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까지 들기 마련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수면 사이클은 보통 90분에서 150분마다 한 번씩 얕은 잠 단계를 거치는데, 젊을 때는 이 순간에도 깨지 않고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마치 기차가 역마다 정차하듯 수면 사이클마다 잠시 의식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20대와 비교하면 7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전만큼 잠이 안 온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에 또 다른 요인들이 겹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은퇴 후 줄어든 신체 활동량, 불규칙해진 일상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길어진 낮잠 시간이 밤의 연결고리를 더욱 끊어놓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박영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이신 박영실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2년째 매일 새벽 2시와 4시경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함께 2주 동안 수면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취침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밤중에 깬 횟수와 시각, 다시 잠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낮잠의 길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이런 걸 다 적어야 해요? 라며 번거로워 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상하네요. 낮잠을 오래 잔 날에는 특히 밤에 못 자겠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은퇴 후 오후 1시 30분경 시작해서 3시까지, 때로는 3시 30분까지 이어지는 긴 낮잠이 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오후 수업 때문에 긴 낮잠이 불가능했지만 은퇴 후에는 제약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낮잠이 길어졌던 거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올 때 복도와 화장실의 밝은 형광등을 그대로 켰다가 끄셨는데 이 강한 빛 자극이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강한 빛은 우리 뇌에게 아침이 왔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든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먼저 낮잠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눕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졸음이 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집안일로 몸을 움직이도록 했죠. 그리고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는 미리 복도에 설치한 발 센서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빛으로만 이동하도록 바꿨습니다. 2주 후 그분이 보여주신 수면 일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각성 후 재입면 시간이 평균 45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복잡한 약을 먹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처럼 조각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밤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수면 패턴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잠을 못 잤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깼는지, 무엇이 다시 잠들기를 방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취침 시간, 입면 시간, 중간 각성 시각과 지속 시간, 낮잠의 시작과 끝 시간까지 모두 기록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낮잠은 식후 이른 오후 20분에서 3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주무시되 오후 4시 이후에는 아무리 졸려도 참아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에 잠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 내리 자야 정상이다. 꿈을 꾸지 않아야 깊게 잔 것이다. 아침에 번쩍 일어나야 제대로 잔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일 밤 실패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10대나 20대식 꿀잠 기준을 60대, 70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매일이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완벽주의적 기대가 오히려 불면을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못 잤다는 좌절감이 다음날 밤의 긴장과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건강한 수면의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 그리고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깨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다시 잠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적정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6시간 30분에서 7시간 30분 사이입니다. 젊을 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아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 억지로 8시간을 채우려고 침대에 오래 누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만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이만호님은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5년 전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신 후부터 수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면 7시간을 푹 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에 깨고 다시 자려니까 또 깨고 도저히 8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분은 8시간 연속 수면만이 정상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 때문에 일찍 누워서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각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누웠는데 11시까지 잠이 안 오면 오늘도 실패다 하는 생각에 더욱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잠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이었죠. 또한 새벽 4시나 5시에 깨면 아직 시간이 일러서 더 자야 한다며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셨는데 이미 충분히 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전 7시나 8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또 못 잤다는 실패감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함께 2주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8시간 연속에서 6시간 30분에서 7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으로 바꾸고 취침 시간도 밤 10시 30분이나 11시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더라도 6시간 이상 잤다면 억지로 다시 자려 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일어나서 가벼운 독서나 라디오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첫 주에는 여전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자면 낮에 졸릴 텐데 라며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밤 11시에 누워서 15분 내에 잠들고 새벽 5시 30분이나 6시에 자연스럽게 깨서 일어나니 총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정도였는데 오히려 낮 졸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더 짧게 잤는데 낮에 덜 졸려요. 바로 그 이유는 수면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든 시간의 비율을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10시간 넘게 침대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5시간도 제대로 못 잤다면 이제는 7시간 30분 침대에 있으면서 6시간 30분 이상을 실제로 잤던 거죠. 2주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잠자리가 무섭지 않아요. 누우면 잠이 온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낮 시간의 활력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못 잤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나가고 취미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8시간을 못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했네요. 이제는 6시간 30분만 푹 자도 충분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현실적인 수면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번 주부터는 나만의 적정 수면 시간을 찾는 실험을 해보세요. 6시간부터 7시간 30분까지 30분씩 조정해가며 다음날 컨디션을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매겨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수면 시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깼을 때 15분 내에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침대에서 억지로 뒤척이지 마세요.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한 후 다시 졸음이 올 때 누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완벽한 잠보다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잠, 그것이 우리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한잔하면 잠 잘 온다며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 드시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밤 10시가 넘어 출출하다며 야식을 드시거나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네 가지는 정말로 밤을 확실히 망치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수면제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빨리 잠들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을 억제하고 후반부에 반동각성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켜서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죠. 저녁에 강한 조명과 스마트폰, 태블릿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아직 낮이구나라고 판단해서 잠들 준비를 미루게 되거든요. 야식과 늦은 시간 운동은 소화계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체온을 올리고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수면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정혜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정혜수님은 30년 넘게 전기설비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수면 패턴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일할 때는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잤는데 요즘은 시간은 많은데 잠이 안 와요. 자세히 들어보니 은퇴 후 새롭게 생긴 저녁 루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8시 30분부터 소주 한두 잔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됐고 밤 10시가 넘어서 출근하면 라면이나 과자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나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함께 수면 일기를 써보니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확실히 빨리 잠들었지만 새벽 2시나 3시경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콧골이었습니다. 부인분 말씀으로는 술을 마신 날 밤에는 콧골이가 평소보다 훨씬 심해지고 때로는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알코올이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기도를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문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화면의 밝은 빛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영상 내용이 뇌를 각성시켜서 실제로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이 많았죠. 야식 습관도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는 라면이나 과자 때문에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야식을 먹은 날 밤에는 뒤척임이 더 많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알코올 2주를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술 없이 어떻게 잠이 와요? 라며 걱정하셨지만 대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따뜻한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저녁 9시 이후에는 거실에서 충전하고 침실로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는 옛날 라디오를 두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야식 대신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춰서 오후 7시 30분에 하되 그 이후로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은 운동 대신에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술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스마트폰도 없으니 무료해요.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은 지 4일째부터 새벽 각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새벽 2-3시에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잠들면 새벽 5시나 6시까지 연속해서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콧거리도 많이 줄어서 부인분이 요즘 밤이 조용해졌다고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운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1시간 넘게 영상을 보다가 잠들었는데 이제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15-20분 내에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침 컨디션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속도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2주 후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네요. 술과 스마트폰이 수면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독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들을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번 주는 해로운 4가지 제로 주간으로 선언해 보세요. 술, 강한 빛, 야식, 늦은 격렬한 운동을 모두 끊고 대신 저녁 2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덮고 스마트폰은 거실에서 충전하세요. 저녁 식사는 취침 3-4시간 전에 마치고 늦은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분명히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젯밤에 못 잤으니 오늘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낮을 잘 보내야 오늘 밤이 온다가 맞습니다. 좋은 잠은 침대에 누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계를 올바르게 맞추려면 아침 햇빛, 적절한 신체 활동, 그리고 저녁의 점진적인 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 노출은 저녁 멜라토닌 분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받은 밝은 빛이 14-16시간 후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우리를 잠으로 이끄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만 지내시면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밤에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저녁 시간에 밝은 조명과 각성적인 활동이 더해지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문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이신 문정자님은 50년 가까이 재봉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셔서 동네에서는 바느질 명인으로 불리셨죠? 하지만 5년 전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와서 재봉일을 그만두신 후부터 수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일할 때는 몸이 피곤해서 누우면 바로 잠이 왔는데 이제는 몸은 안 아픈데 잠이 안 와요. 누우면 내일 걱정, 자식 걱정, 이런저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특히 밤에 누우면 걱정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져서 잠들기까지 1-2시간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내셔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치고 인공 조명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산책이나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신체 활동량도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재봉일을 할 때는 하루 8-10시간을 앉아서 일하긴 했지만 손과 어깨, 목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중간중간 일어서서 다림질이나 정리정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도 거실에 밝은 형광등을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침실에서도 스탠드를 켜놓고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하루 종일 미뤄뒀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침 햇빛 노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상 후 10분 내에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며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직접 햇볕을 쬐는 것도 좋고 흐린 날이라도 실내보다는 훨씬 밝은 자연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일 오전 10시경 동네를 20-30분 정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루 2번 각각 10분씩 하기로 했죠. 저녁 시간의 환경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후 8시 이후부터는 거실의 메인 조명을 끄고 작은 스탠드나 간접 조명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도 9시 이후에는 끄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독서나 일기 쓰기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걱정 노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대신 저녁 8시 30분에 10분 동안 그날의 걱정과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종이에 적어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니까 침대에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네요. 집안에 이완 구역도 만들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편안한 의자를 놓고 붉은색 스탠드와 얇은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은 이곳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거나 복식 호흡을 하는 시간으로 정했죠. 첫 주에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2주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개운해요. 햇빛을 보니까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산책의 효과도 점차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2주 후에는 30분을 걸어도 크게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식욕도 좋아지고 낮에 적당히 피곤해져서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가장 큰 변화는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2 시간을 뒤척였는데 이제는 이완 구역에서 30분 정도 몸과 마음을 진정시킨 후 침대에 들어가면 15-20분 내에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걱정 노트에 다 적어놨으니까 침대에서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3주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이 침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준비되는 거였네요.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밤으로 데려가는 과정이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무엇보다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완 구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보상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서 침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여러분의 집에도 이완 구역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의자, 부드러운 조명, 얇은 담요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잠은 침대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의 준비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상 즉시 10분간 햇빛, 취침 2시간 전 붉은 조명과 이완 시간, 그리고 생각이 많을 때는 걱정 노트 한 페이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수면제에 대한 양극단의 시각이 많습니다. 수면제는 무조건 나쁘다거나 모든 불면에는 약이 답이다라는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활용하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골이, 수면무호흡,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질환이 있다면 아무리 생활습관을 바꿔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죠. 반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수면제만 복용하면 오히려 증상을 가릴 뿐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잠자리 자세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권장되는 자세는 똑바로 누워 천장을 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척추 정렬에 가장 좋고 기도 확보에도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옆으로만 누워야 편하다면 비염이나 수면무호흡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던 한도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이신 한도현님은 35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야간 운전이 많은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익숙하셨지만 2년 전 은퇴 후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은 자는 것 같은데 새벽에 자주 깨요. 그리고 낮에 너무 졸려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새벽 각성과 주간 졸림은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문진해 보니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됐습니다. 부인분 말씀으로는 밤마다 콧골이가 매우 심하고 때로는 10-20초 동안 숨이 멎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직이는 일이 밤에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셨죠? 본인은 콧골이야 나이 들면 의뢰하는 것 아닌가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주간 졸림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졸고 책을 읽다가도 졸고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 중에도 깜박 졸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잠자리 자세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똑바로 누우면 숨이 답답해서 반드시 옆으로 누워야 잠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누울 때보다 왼쪽으로 누울 때 더 편하다고 했는데 이는 기도가 좁아져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검사하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시간당 35회의 무호흡이 발생하는 중등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럼 제가 밤에 35번이나 숨을 못 쉰다는 말인가요? 놀라워하시는 그분에게 수면무호흡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들면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가 깨어나서 호흡을 재개시키는 과정이 밤새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겉으로는 8시간을 잤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못 잔 상태가 되어서 낮에 극심한 졸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오히려 근육 이완을 더 심화시켜서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지속적 양압 호흡기 CPAP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코와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셨지만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요 라며 첫날 밤부터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더불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잠자리 자세도 처음에는 CPAP 덕분에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게 됐고 점차 기도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주 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새벽 각성은 거의 사라졌고 주간 졸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져서 독서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제로는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진작 검사를 받아볼 걸 그랬어요. 부인분도 밤에 콧골이 소리 때문에 못 잤는데 이제는 둘 다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됐다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5회 이하로 크게 개선됐고 체중도 7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는 CPAP 없이도 어느 정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더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호흡 문제나 다른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심한 콧골이, 수면 중 숨 멎는 느낌, 과도한 주간 졸림이 있다면 수면무호흡 평가를 받아보세요. 또한 옆으로만 누워야 편하다면 비염이나 기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높이를 조정해서 천장을 보는 자세로 잘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고 아침의 개운함은 총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출발해 공감으로 그리고 안도와 희망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조각나는 밤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내일 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좋은 잠은 침대에 누우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낮잠을 절제하며 저녁에는 조도를 낮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걱정이 많은 날에는 걱정 노트 한 페이지로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할 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원인을 찾아내세요.
내일 밤을 바꾸는 힘은 바로 오늘 낮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약 없이도 혹은 약을 쓰더라도 정확히 알고 쓰면 여러분의 밤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